저녁놀이 작업실 나무 틈새로 스며들어 먼지 속에서 황금빛으로 춤을 추고 있었다. 혼자 서 있는 한수 장인. 63세 나이에 깊이 파인 주름과 굳은 살낀 손을 가진 그가 도자기 주전자를 떨리는 손으로 잡고 있었다. 그 손의 떨림은 미세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금이 주전자의 몸체를 위에서 아래로 가로질렀다. 선명하고 깊었으며 숨길 수 없었다. 한 방울의 눈물이 그 불완전함 위로 떨어졌다. 그의 표정은 해독할 수 없었다. 고통인가, 경외인가, 둘 사이 어딘가 알 수 없는 감정이었다.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다. 60년 동안 쌓인 파괴된 도자기 파편들의 산. 하지만 이 금간 주전자는 그가 부수지 않았다. 마치 보물처럼 두 손으로 쥐고 있었다. 금이 붉은 기운으로 희미하게 빛났다. 장인의 목소리가 떨리며 속삭였다. 나의 진정한 걸작. 왕국 최고의 도공이 왜 불완전한 것을 만들었을까? 금강의 계곡은 봄이 되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했다. 조선 왕조 18세기 이곳은 시간이 여전히 천천히 흐르는 땅이었다. 수백 년 묵은 소나무들이 언덕을 덮고 있었고 매일 아침 안개가 산자락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 산기슭에는 작은 도자기 작업실이 하나 있었다.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소리와 대나무 숲을 통해 부는 바람의 노래가 들렸다. 이 계절이면 벚꽃 꽃잎이 분홍 눈처럼 땅에 내려앉았다. 작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작업실의 주인을 알고 있었다. 한수. 그의 이름은 세계 지방을 넘어 널리 알려져 있었고 왕국에서 가장 뛰어난 도공으로 인정받았다. 한수는 63세 나이였다. 그의 작업복 한복은 흰색 진흙과 회색 재로 얼룩져 있었고 회색 머리는 전통 상투로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손에는 굳은 살과 오래된 화상 자국들이 가득했는데 그것들은 가말에서 생긴 상처들이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엄격했고 눈썹은 마치 영구적으로 찌푸려진 것처럼 보였다.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장인의 위엄이 온몸에서 풍겼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신중했으며 말을 아껴서 했다. 마을 사람들은 한수 장인이 웃는 법을 잊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완벽함에 대한 무자비한 집착으로 유명했다. 영진은 21세의 젊은이였다. 그의 한복은 단순한 면직물로 만들어졌고 오래 입어서 파란색이 발에 있었다. 눈은 밝았지만 항상 조심스러웠고 손은 아직 서툴렀지만 헌신적이었다. 그는 이 작업실에서 3년째 도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스승을 깊이 존경했지만 그의 가혹한 엄격함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언젠가 자신만의 작업실을 가지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 영진은 온화하고 다정하며 진실한 성품을 가졌다. 배움은 빨랐지만 실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매일을 살아갔다. 작업실 한쪽 구석, 북동쪽 벽은 특별했다. 수없이 많은 흠집과 깊게 파인 자국들로 뒤덮여 있었고 그 벽 아래에는 도자기 파편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것들이었다. 진주 흰색, 청재 녹색, 녹슨 빨강 등 모든 색이 뒤섞여 있었다. 각 파편은 한때 누군가의 손에서 탄생했던 작품이었으나 한수의 눈에는 불완전했기에 파괴되었다. 영진은 때때로 그 더미를 조용히 바라보며 슬픔을 느꼈다. 작업실 중앙에는 물레가 있었고 뒤쪽에는 장작으로 불을 때는 가마가 자리했다. 작업실은 항상 젖은 진흙과 재의 냄새로 가득했다. 최근 한수는 나이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불완전한 작품을 부술 때 어떤 에너지와 정의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그럴 때마다 깊은 피로가 몰려왔다. 다리도 예전처럼 산에 쉽게 오르지 못했고 저녁이면 시력도 흐려졌다. 그래서 3년 전 영진을 고용한 것이었다. 혼자서는 더 이상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었다. 민희가 20년 전에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삶은 색을 잃어버렸다. 그녀와 함께 기쁨도 사라졌다. 완벽주의는 그를 더 빨리 늙게 만들었고 완벽매를 추구하며 그는 삶의 불완전한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늙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불완전함에 대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키나요? 이것을 들어야 할 특별한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가요? 우리 이야기가 어디까지 도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맑은 아침이었다. 동쪽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작업실 안을 부드럽게 밝혔다. 한수는 영진 앞에 서 있었다. 오늘은 주전자 손잡이를 만드는 기술을 가르칠 예정이었다. 곡률은 정확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고 단호했다. 1mm라도 어긋나면 안 된다. 힘의 분산이 달라지고 사용 중에 주전자가 깨질 수 있다. 한수의 손이 진흙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춤을 추듯이 우아하고 정확한 움직임이었다. 영진은 숨을 죽이며 그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며 지켜보았다. 보았느냐? 한수가 물었다. 예, 스승님. 그럼 너도 해보거라. 영진이 진흙 앞에 앉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한수의 예리한 눈은 그 작은 떨림도 놓치지 않았다. 영진은 배운 대로 움직였지만 곡선이 완벽하지 않았다. 한수가 말했다. 불완전함은 용납할 수 없다. 이해했느냐? 영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예, 스승님, 이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다. 한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공기는 무거워졌다. 오후가 되었다. 가마에서는 아직도 열기가 풍겼다. 한수는 천천히 가마문을 열었고 안에서 녹색 청자 유약이 입혀진 그릇들이 나왔다. 5개였다. 한 주 동안 정성껏 만든 것들이었다. 그는 창가로 가져가 햇빛 아래에서 하나씩 검사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독수리처럼 날카로웠다. 첫 번째 그릇에서 유약 표면에 미세한 기포 하나를 발견했다. 보통 사람은 절대 볼 수 없는 크기였지만 한수는 보았다. 두 번째 그릇은 가장자리가 2mm 비대칭이었다. 육안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한수의 손가락은 그 미세한 차이를 감지했다. 세 번째 그릇 바닥에는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얼룩이 있었는데 햇빛을 비스듬히 비춰야만 보이는 것이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도 각각 미세한 결함들을 가지고 있었다. 한수의 표정이 굳어졌고 퍽에 힘이 들어갔다. 작업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영진은 멀리서 지켜보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 한수는 천천히 그릇들을 들고 북동쪽 구석으로 걸어갔다. 첫 번째 그릇이 벽에 부딪혔다. 쾅! 도자기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작업실을 가득 채웠다. 영진은 본능적으로 작업대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어깨를 약간 움츠리고 눈을 크게 뜨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아니라 체념이 있었다. 또 하신다. 그의 마음속 생각이었다. 이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아마 수백 번째였을 것이다. 두 번째 그릇, 쾅. 세 번째, 쾅. 네 번째, 다섯 번째, 쾅, 쾅. 각 소리마다 영진의 가슴이 조였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한수는 거칠게 숨을 쉬었다. 한 주간의 노동이 5분 만에 파괴되었다. 그는 지쳐 보였고 예전 같지 않았다. 벽을 보았다. 수년간의 흔적들이 있었다. 깊게 파인 자국, 작은 구멍들, 페인트가 벗겨진 곳들이 모두 한수의 분노가 남긴 상처들이었다. 그 아래 파편들의 산이 수십 년 동안 쌓여 있었다. 진주 흰색, 청자 녹색, 녹슨 빨강이 모두 뒤섞여 있었다. 각 파편은 한때 한수의 손에서 완벽을 꿈꾸며 태어났지만 모두 파괴되었다. 영진은 그 더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마음속에 물음표를 품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파괴되어야 했을까?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다. 물을 수 없었다. 파편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만드는 작은 소리들이 들렸다. 정리되는 소리, 그리고 침묵이 돌아왔다. 무거운 침묵이.
그때 밖에서 말 발굽 소리가 들렸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 영진이 창문으로 급히 달려갔다. 스승님, 누군가 오셨습니다. 한수가 창밖을 내다보았다. 금빛 용이 수놓인 붉은 옷을 입은 남자가 말에서 내리고 있었다. 황실의 상징이었다. 한수의 눈이 커졌다. 황실 사자였다. 영진은 서둘러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깊이 절했다. 어서 오십시오. 한수도 앞치마에서 진흙을 털어내고 밖으로 나갔다. 사자는 위험 있는 자세로 섰다. 그의 얼굴은 엄숙했다. 한수 장인이시오. 그렇습니다. 당신의 명성이 궁궐에 닿았소. 전하께서 이것을 전하라 하셨소. 사자는 품에서 편지 하나를 꺼냈다. 붉은 실로 묶여 있었고 왕시 인장이 찍혀 있었다. 한수는 두 손으로 편지를 경건하게 받았다. 그의 손이 약간 떨렸는데 나이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실을 풀고 편지를 펼쳤다. 눈으로 글자들을 따라갔다. 영진은 옆에서 숨죽여 기다렸다. 한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편지를 다 읽은 후 한수는 고개를 들어 사자를 보았다. 전하께서 나의 걸작을 원하신다고? 그렇소. 다음 계절 축제를 위해서요. 왕대비 마마의 생신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기한은 6주입니다. 사자가 대답했다. 6주? 한수가 중얼거렸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전하께서는 불가능을 기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장인. 사자가 덧붙였다. 그것은 보전이었다. 한수의 눈빛이 변했다. 결연함이 그곳에 있었다. 그렇다면 불가능을 이루어 보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사자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6주 후 궁궐에서 뵙겠습니다. 그는 말에 올라탔고 떠났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한수와 영진은 작업실로 돌아왔다. 영진의 눈은 호기심으로 빛났다. 스승님, 무엇을 만드실 겁니까? 한수는 한참 동안 답하지 않았다. 그는 작업실을 천천히 걸으며 선반 위에 오래된 작품들을 보았다. 그리고 한 주전자 앞에서 멈췄다. 그것은 이전 왕조 시대에 만들어진 황실 주전자였다. 100년도 더 된 것으로 곡선이 완벽했고 균형이 이상적이었다. 한수의 손이 그것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주전자를 만들겠다. 그가 말했다. 영진이 숨을 들이켰다. 차 주전자를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도자기 중 가장 복잡한 작품이다. 한수가 답했다. 영진이 말했다. 전하를 위한 주전자? 한수가 그의 말을 끊었다. 아니다. 역사를 위한 주전자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지만 동시에 어두운 무언가가 있었다. 무게가 있었다. 기대의 무게, 명예의 무게, 완벽의 무게.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늙은 손, 떨리는 손, 굳은 살낀 손. 이 손으로 불가능을 이루어야 했다. 햇빛이 그의 손을 비췄고 모든 주름과 상처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다음 날 아침 첫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한수는 잠에서 깼지만 산으로 떠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작업실에 쌓여 있는 다른 주문들이었다. 그는 절에 보낼 큰 그릇들과 유력한 양반 집안을 위한 항아리들, 그리고 평민들을 위한 일상용 그릇들까지 모든 것을 완성해야만 비로소 왕의 주전자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 터였다. 일주일이 손살같이 흘러갔다. 그 시간 동안 한수와 영진은 매일 밤이 깊을 때까지 쉬지 않고 일했으며 그들의 손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고 가마는 끊임없이 불을 토해냈다. 영진은 스승의 얼굴에서 평소와는 다른 왕의 주문이 주는 무게감과 그의 평생 명예가 걸린 일이라는 긴장감을 감지했다. 마침내 마지막 작품이 완벽한 모습으로 가마에서 나왔을 때 한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떠날 수 있다. 영진이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자 그는 대답했다. 성스러운 산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진흙을 구하러 간다. 이제 남은 시간은 5쥐였다. 새벽이 밝아오자 한수는 자신의 오래된 대나무 배낭을 준비하며
간단한 도구들과 물통, 그리고 마른 쌀밥과 장아찌를 챙겼다. 그가 막 문을 열려 할 때 영진이 나타나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청했지만 한수는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다. 이 여정은 나 혼자 가야만 한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작업실을 지켜라. 영진은 그 말에 깊이 절했고 한수는 북쪽 길로 걸어가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다. 한수는 사흘 동안 쉬지 않고 걸었다. 첫날의 길은 평탄했으나 두 번째 날부터는 경사가 시작되었고 세 번째 날의 산길은 가파르고 힘겨웠다. 그는 자신이 20년 전처럼 이 길을 쉽게 오르던 예전의 그가 아님을 인정해야만 했다. 미니와 함께 약초를 캐러 산에 오르던 시절을 떠올렸지만 지금은 다리가 무겁고 숨이 찼으며 한 걸음마다 노력이 필요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목적지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영원히 안개에 쌓인 성스러운 산이었기 때문이다. 그 산의 진흙은 전설적인 순수함에 지녀 진주처럼 희고 비단처럼 부드러웠으며 수백 년 전 황실 도공들만이 사용했던 것이었다. 한수는 더욱 가파른 경사를 오르기 위해 나무 뿌리를 붙잡고 바위를 디디며 나아갔다. 그의 손바닥에는 상처가 났고 심장은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그는 마음속으로 미니와 함께 산에 갈 때는 힘들지 않았는데 그녀는 웃으며 손을 내밀어 나를 끌어올려주곤 했지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왕을 위해, 자신의 명예를 위해, 그리고 미니의 기억을 위해 완벽한 주전자를 만들어야만 했다. 마침내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그는 바위 사이에 숨겨진 장소에 도착했다. 그곳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에 아무도 지키지 않았다. 한수는 신전에 들어가듯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땅을 팠다. 진흙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것은 진주빛 광택이 햇빛에 반짝이는 순수한 백색이었다. 손가락 사이로 느껴지는 그 질감은 축축하고 차갑고 완벽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가 60년 동안 찾아 헤매던 바로 그것이었다. 한수의 눈이 빛났고 눈물이 고였다. 이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그는 주전자 서너 개를 만들 만큼의 흙을 조심스럽게 한 줌씩 모아 깨끗한 전에 쌓고 마치 자신의 심장을 다루듯 경건하게 배낭에 넣었다. 산을 내려오는데 또다시 사흘이 걸렸다. 그의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은 성공의 기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불안했다. 그때 40년 전 미니와 함께였던 시절의 기억이 찾아왔다. 그는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작은 작업실, 그곳에 23세 미니가 있었다. 그녀는 비록 빛바랜 파란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고 검은 머리는 허리까지 흘러내렸으며 웃을 때면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다. 그녀는 서툴렀던 23세 한수에게 가마에서 작품을 꺼내는 법을 다정하게 가르쳐 주었다. 그는 그녀를 감동시키고 싶은 마음에 경험 없는 떨리는 손으로 평범한 흙을 사용해 그녀를 위한 첫 선물로 찻잔을 만들었다. 휘영청 밝은 달이 뜬 그날 밤 그들은 함께 가마를 열었다. 찻잔이 나와 나무 판자 위에 놓고 식히기 시작했을 때 그는 긴장감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갑자기 팍 하는 작지만 선명한 소리와 함께 찻잔 옆면에 위에서 아래로 선명한 금이 가고 말았다. 한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다. 망했어. 금이 갔어. 못생겼어. 하지만 미니는 순수한 기쁨의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찻잔을 부드럽게 가져가 두 손으로 보물처럼 감싸고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신비로운 미소로 말했다. 있는 그대로 완벽해요, 한수씨. 젊은 한수는 하지만 금이 갔잖아. 불완전해. 라며 이해하지 못했지만 미니는 고개를 저으며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찻잔을 가슴에 소중히 안았다. 기억은 거기서 끊어졌다.
현재로 돌아온 한수의 마음에는 40년 전의 수치심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는 그날 다시는 불완전한 것을 만들지 않겠다. 절대로 라고 맹세했고 60년 동안 그 맹세를 지켜왔다. 이제 그는 완벽한 진흙을 손에 넣었으니 미니가 보았던 것보다, 세상이 보았던 것보다 더 완벽한 작품을 만들 것이었다. 엿새의 긴 여정 끝에 작업실로 돌아오자 영진이 달려나와 물었다. 스승님,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진흙을 구하셨습니까? 한수는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눈은 승리의 빛으로 빛났다. 그는 배낭을 내려놓고 천을 조심스럽게 풀었고 백색 진주빛 진흙이 햇빛 아래 신성하게 빛을 발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영진의 입이 벌어졌다. 아름답습니다. 한수가 말했다. 이것으로 나의 걸작을 만들 것이다. 그는 진흙을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넷째였다. 또 한 주가 흘렀는데 그 시간은 준비와 정화의 의식과도 같았다. 한수는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물과 쌀밥으로 버티는 부분적인 단식을 시작했다. 그는 매일 명상에 잠겼고 작업실의 모든 먼지를 닦아내고 파편을 치우며 철저히 청소했으며 영진 또한 스승의 침묵을 존중하며 조용히 그를 도왔다. 마침내 보름달이 뜨고 온도와 습도가 완벽한 날이 정해지자 새벽이 밝아왔고 시작할 시간이 되었다. 한수는 특별한 진흙을 꺼내 천을 한 겹씩 풀었다. 백색 진주빛 흙이 아침 햇살에 살아있는 것처럼 빛났다. 그는 천천히 리듬감 있는 손놀림으로 진흙을 반죽하기 시작했는데 그 움직임은 마치 손이 진흙과 하나가 된 듯 최면적이고 명상적인 리듬을 탔다. 하나의 공기 방울이라도 남으면 굽는 동안 폭발할 수 있었기에 그는 모든 공기 방울을 제거해야만 했다. 영진은 조금 떨어져서 그 모든 순간을 평생 기억하려는 듯 조용히 지켜보았다. 스승의 손은 60년의 지혜로 가득했지만 미세하게 떨렸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마침내 진흙이 차갑고 부드러운 버터처럼 완벽한 농도를 갖추었다. 그는 진흙을 물레 위에 정확히 중앙에 놓고 중심을 잡았다. 이것은 중심이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단계였다. 한수의 손이 회전하는 진흙을 일정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감쌌고 엄지에 정확한 압력으로 누르자 계구부가 천천히 꽃이 피듯 형성되었다. 벽이 밀리미터씩 올라가며 둥근 형태가 마법처럼 나타나는 동안 영진은 물레 페달을 일정한 리듬으로 밟으며 스승과 제자로서 침묵 속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곡선이 완벽하고 두께가 균일한 첫 부분이 완성되었다. 다음은 차가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흐르도록 각도가 정확히 계산되어야 하는 가장 섬세한 부분인 주둥이를 만들 차례였다. 한수는 별도의 진흙을 가져와 손으로 길고 가늘고 우아하게 조형한 뒤 본체에 밀리미터 단위로 부착했다. 그 선이 완벽하자 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손잡이를 만들 때는 진흙띠를 예술적으로 꼬아 구조적 힘과 시각적 우아함 사이의 균형을 찾았고 본체와 조화로운 곡선을 만들어 양쪽에 대칭적으로 부착했다. 영진은 주전자를 잡는 동안 스승이 작업하는 그 순간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으며 완성된 손잡이는 부드러운 포옹과도 같았다. 뚜껑과 장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뚜껑은 별도로 성형되어 완벽하게 맞아야 했고 작은 손잡이는 연꽃 형태로 만들어졌다. 스승이 그에게 이 작업을 맡긴 것은 처음이었기에 영진은 미세한 꽃잎을 조각하며 제자로서의 조용한 자부심을 가슴에 피웠다. 이후 닷새 동안 축축한 천으로 덮고 온도와 습도를 세심히 조절하며 천천히 자연 건조시키는 과정이 이어졌다. 첫 굽기는 900도로 4월 동안 유지되었는데 한수와 영진이 교대로 지키는 긴장의 시간이었다. 마침내 주전자가 비스킷 상태로 완벽하게 나오자 식물재로 만든 전통 유약을 얇고 균일하게 적용한 뒤 최종 굽기의 시간이 왔다. 주전자는 1280도의 강렬한 열을 사흘간 견뎌내고 천천히 식혀졌다. 완전히 식은 후 가마를 열었을 때
한수는 떨리는 손으로 주전자를 꺼냈다. 그것은 완벽했다. 색상은 백색 진주에 푸른빛 뉘앙스가 담겨 있었고 표면은 거울처럼 매끄러웠으며 배칭은 절대적이었다. 주둥이는 이상적인 각도였고 손잡이는 완벽한 조화였으며 뚜껑은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히 맞았다. 영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스승님,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그 순간 영진이 3년 동안 처음 보는 진짜 따뜻한 미소가 한수의 얼굴에 피어났다. 스승이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너는 위대한 장인이 될 것이다, 영진아. 영진은 깊이 감동하여 기쁨의 눈물을 더 흘렸다. 그들은 간단한 차를 준비해 조용히 축하했고 따뜻한 분위기와 낯선 웃음소리가 작업실을 감쌌다. 저녁 햇살이 창문을 통해 금빛으로 들어오는 가운데 나무 탁자 위에 놓인 주전자를 보며 완전한 평화가 흘렀다. 바로 그때 일이 벌어졌다. 감정 때문에 손이 떨렸던 영진이 스승에게 차를 따르다 쟁반을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실수로 그것을 떨어뜨렸다. 찻잔들이 굴러가며 주전자를 넘어뜨렸고 주전자는 탁자 가장자리를 향해 굴러갔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영진이 안 돼! 라고 외치며 필사적으로 뛰어들어 양손으로 주전자를 공중에서 간신히 잡았다. 하지만 충격 순간의 갑작스러운 압력으로 탁 하는 소리가 침묵을 찢으며 주전자 몸체를 위에서 아래로 가로지르는 가늘지만 선명하고 부인할 수 없는 수직금을 만들었다. 주전자는 완전히 부서지지는 않았지만 금이 가서 불안전해졌다. 영진은 주전자를 손에 든 채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의 눈은 순수한 공포로 커졌고 입은 열렸지만 공포로 목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통제할 수 없이 온몸을 격렬하게 떨기 시작했다. 한수 역시 금간 주전자를 응시하며 얼어붙어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썼다. 세 번의 심장박동 동안 죽음 같은 침묵이 흐른 후 한수는 나이 때문이 아닌 통제할 수 없는 분노가 내부에서 폭발하며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숨은 무겁고 빨라졌고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완전히 실패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강렬한 빨강으로 변했고 관자놀이의 정맥이 솟아올랐으며 주먹을 하얗게 될 때까지 쥐었다. 너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하고 떨리고 있었다. 마침내 반응한 영진은 주전자를 손에 든 채 무릎을 꿇었다. 스승님,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스승님, 용서하세요. 저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지... 말이 쏟아졌지만 목소리는 부서졌고 눈물이 이미 뺨을 타고 흘렀다. 그는 필사적으로 주전자를 떨리는 손으로 내밀며 말했다. 제발, 저는 고칠 수 있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수의 첫 외침이 천둥처럼 폭발했다. 어떻게 그렇게 부주의할 수 있느냐? 영진이 온몸으로 움츠렸다. 60년, 한수가 고통 가득한 목소리로 계속 소리쳤다. 60년의 훈련을 너는 1초 만에 모든 것을 파괴한다. 각 단어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영진이 스승님 저는 하고 설명하려 했지만 흐느낌만 나올 뿐 말이 되지 않았다. 그의 손이 너무 떨려서 주전자를 다시 떨어뜨릴 뻔했다. 용서하세요. 제발.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이 되었다. 한수가 분모로 떨며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자 영진은 진조 두려움을 느끼며 본능적으로 물러났다. 나가! 한수가 외쳤다. 지금 당장 나가! 영진은 떨리는 손으로 주전자를 조심스럽게 탁자에 놓고 온몸이 떨리며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깊이 절했다. 나가! 메아리치는 마지막 외침에 영진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격렬하게 울며 밖으로 달렸다. 문이 쾅 하고 닫히자 텅 비고 차갑고 황폐한 침묵이 돌아왔다. 한수는 금간 주전자와 함께 홀로 남겨졌다. 당신의 심장이 지금 우리처럼 빠르게 뛰고 있나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깊이 울리고 있다면 함께 이 여정을 응원하기 위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이 감동적인 변화의 마지막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는 홀로 남겨졌다. 영진을 쫓아낸 후 그는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탁자 위에 금간 주전자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평생을 바쳐 만든 작품이 파괴되지는 않았지만 금이 가고 불안전해진 채로 그렇게 놓여 있었다. 그의 손이 본능적으로 움직여 파괴 도구인 망치를 집으려 했지만 공중에서 멈춰버렸다.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이 그를 막고 있었다. 그는 도구를 내려놓고 위에서 아래로 선명하게 이어진 그 금을 계속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는 남은 진흙이 얼마나 될지 궁금해져 서둘러 보관된 곳으로 갔다. 문을 열고 통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의 심장은 가라앉았다. 그곳은 거의 비어 있었고 바닥에는 작은 찻잔 하나를 만들 정도의 가루만 남아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써버린 것이다. 기억이 돌아왔다. 3주 전 첫 번째 시도에서 그는 주전자를 만들었지만 최종 굽기 후 주둥이 각도가 2도 틀린 것을 발견하고는 분노하여 벽에 던져버렸다. 그로 인해 진흙의 3분의 1이 소비되었다. 2주 전 두 번째 시도에서는 주둥이 오류를 수정했지만 검사 중 햇빛 아래서 현미경으로나 보일 정도의 미세한 기포를 발견하고는 참을 수 없어 또다시 파괴했다. 그렇게 또 다른 3분의 1의 진흙이 사라졌다.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이어진 세 번째 시도가 바로 이것이었고 마지막 남은 진흙을 모두 사용한 이 작품은 이제 사고로 금이 갔으며 진흙은 완전히 바닥나 버렸다. 한수는 다시 주전자 앞으로 돌아와 의자에 무겁게 앉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여러 선택지들이 맴돌았다. 평범한 진흙으로 다시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성스러운 산의 순수함을 담지 못할 것이기에 계획했던 완벽함이 아니었다. 왕에게 연기를 요청하는 것은 공개적인 굴욕이자 60년 명성의 파괴를 의미했다. 그는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고작 6일이라는 기한을 생각했다. 평범한 진흙으로 다시 만드는 것은 건조, 굽기, 유약, 다시 굽는 과정을 고려할 때 수학적으로 불가능했다. 60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 소년의 떨리는 손에 의해 파괴되었다. 쓰라린 깨달음과 함께 분노가 다시 타올랐지만 이내 지쳐서 꺼져버렸다. 그는 분노조차 유지할 에너지가 없었다. 차갑고 어두운 체념이 그를 덮치기 시작했다. 왕에게 내 실패를 알려야 할 것이다. 그는 겸손하고 굴욕적인 사과 편지를 쓰고 동료 도공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며 마을 사람들의 실망 어린 눈빛을 마주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패배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때 문이 가볍게 삐걱거리며 열렸다. 한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이웃집의 5살 배기 딸, 호기심 많은 그 아이였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가늘고 달콤한 목소리에 한수는 말없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를 쫓아낼 에너지조차 없었다. 소녀는 작업실을 둘러보며 선반 위에 빛나는 완벽한 작품들을 큰 둥근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다 그녀의 눈이 탁자 위에 주전자를 발견했다. 다른 것들과는 뭔가 다른 특별함에 매료된 아이는 맨발로 조용히 다가가 그 형태와 색에 매혹되었다. 소녀가 작은 손을 주전자 쪽으로 뻗자 한수의 본능이 깨어나 만지지 마! 라고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기 전에 멈췄다. 그는 이미 망가진 작품이니 아이가 만진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제고하며 그녀가 다가가도록 내버려두고 간섭 없이 지켜보았다. 소녀는 주전자를 본능적인 주의로 조심스럽게 집어들어 더 잘 닿을 수 있도록 낮은 탁자 위에 놓았다. 한수는 의자에서 움직일 에너지도 없이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소녀의 작은 손가락들이 표면 위를 걸으며 탐험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상상 속의 작은 발처럼 손가락을 움직이며 손잡이의 우아한 곡선을 따라 펌, 펌, 펌 하고 발소리를 냈고 주둥이를 지나 끝을 조심스럽게 만졌으며
뚜껑을 들어 올려 검사하고 다시 놓았다. 한수는 그 완전히 자발적인 움직임을 지켜보며 그의 굳어진 얼굴에서 무언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경직성과 그녀의 자유 사이의 잔인한 대조 속에서 아이의 자발성은 예상치 못한 위로와 고통으로부터의 가벼운 방해를 가져왔다. 그는 거의 미소 지을 뻔했지만 완전히는 아니었고 입꼬리만 살짝 움직였다. 갑자기 소녀의 손가락이 금을 발견하고는 움직임을 완전히 멈췄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나머지처럼 매끄럽지 않은 바른 질감의 불규칙한 선을 느꼈다. 갑작스러운 발견에 눈이 커진 그녀는 진정한 경이로움의 목소리로 예쁘다! 라고 외치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마치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경외감에 차서 그 독특한 질감에 매혹되어 손가락으로 금을 천천히 따라갔다. 그녀에게 금은 결함이 아니라 특별한 특징이었다. 소녀는 어깨너머로 한수를 보며 여전히 환하고 진정하며 순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어떤 철학적인 말이나 설명 없이 그저 순수한 기쁨을 표현했다. 그녀는 주전자를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놓고 돌아서서 작업실 밖으로 뛰어나갔고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멀어지며 거리에서 희미해졌다. 반쯤 열린 문으로 가벼운 바람이 들어와 벚꽃 향기를 가져왔다. 작업실은 다시 비었지만 공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침묵은 이전처럼 억압적이지 않고 더 가벼워져 숨을 쉴 수 있었다. 한수는 주전자를 오랫동안 바라보다 몇 분 후 피로한 몸으로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주전자가 놓인 탁자로 다가가 그 앞에서 망설이다 오른손을 뻗어 소녀가 했던 동작을 따라했다. 그의 손가락이 주전자 표면 위를 천천히 의도적으로 걸었고 매끄러운 몸체와 곡선진 손잡이, 뾰족한 주둥이를 지나 금에 도달했다. 그는 소녀가 멈춘 정확히 그곳에서 멈춰 굳은 살 낀 손가락 아래 모든 불규칙함을 느끼며 부서진 선을 느리게 따라갔다. 그 순간 예측할 수 없는 장애물로 가득한 산을 오르는 사람, 어렵고 돌토성이 길을 걷는 여행자, 그리고 60년간 스스로 부과한 짐을 지고 가는 자신과 같은 은유가 그의 마음에 자연스럽고 조용히 떠올랐다.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연결이었다. 그는 금 위의 손가락 움직임을 멈추고 거기 멈춘 손가락을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두 손을 완전히 펼쳐 저녁 노을빛 앞에 들어올려 전에는 없던 방식으로 검사했다. 거기에는 갈색의 불규칙하고 못생긴 노년 반점, 수십 년간 특정 작업 지점의 굳은 살, 고통의 이야기들을 담은 오래된 가마 화상 흉터, 아주 오래된 나무 뿌리 같은 튀어나온 정맥들, 껍질처럼 거친 질감의 주름진 피부, 그리고 관절염이 시작되는 손가락 마디가 있었다. 그의 손은 갈라지고 불완전하고 늙고 손상되었지만 60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각 표시는 새겨진 기억이었고 각 흉터는 배운 교훈이었다. 어떻게 이걸 전에 보지 못했을까?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번개처럼 갑작스러운 통찰이 찾아왔다. 그는 움직였다. 다친 지 오래되어 경첩에 두꺼운 먼지가 쌓인 캐비닛으로 걸어가 습기로 두푼 나무가 크게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어렵게 열었다. 정지된 시간의 소리와 함께 가벼운 곰팡이 냄새 같은 오래된 냄새가 났다. 그는 어두운 뒤쪽에서 먼지로 덮인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의 손은 분노가 아닌 이해가 탄생하는 다른 종류의 긴급함으로 떨렸다.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심장이 빨라졌다. 그는 거의 두려움과 함께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미니의 찻잔이 여전히 거기 있었다. 전체 형태는 온전했지만 40년의 세월은 그것을 눈에 띄게 변형시켰다. 단순한 진흙으로 잘못 구워졌던 그것은 시간과 함께 자연스럽게 부서지기 시작하여 상자 바닥에는 모래처럼 느슨한 알갱이들이 모여 있었다. 표면은 거칠고 만지면 부서졌는데 그는 쉽게 떨어지는 가루 한 줌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시간처럼 손가락 사이로 흘렀고 그 가루에 혼합된 색은 강한 비후, 축축한 흙처럼 젓갈색과 회색이었다. 마치 해체되는 기억과도 같았다.
그날 밤 한수는 등불 하나만 켠 채 혼자 작업했다. 그는 작은 그릇에 미니 찻잔에 가루를 넣고 투명한 천연수지와 섬세하게 섞어 금을 채우기에 완벽한 젓갈색 회색 페이스트를 만들었다. 그의 손은 결함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기리고 불완전함을 기념하며 절대적인 경외심으로 작업했다. 그는 금을 한 줄씩 조심스럽게 채워 재료가 틈에 밀리미터씩 들어가게 한 뒤 밤 공기에 자연스럽게 마르도록 놔두었다. 그는 새벽까지 쉬지 않고 작업했고 해가 떠올라 하늘을 분홍빛으로 물들일 때쯤 주전자는 준비되었다. 그 금은 채워지고 보이고 기려져서 전보다 더 아름다워졌다. 새벽이 밝아왔지만 한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작은 등불 아래에서 쉬지 않고 손을 움직였다. 미니의 찻잔 가루를 천연수지와 섞는 작업은 단순해 보였지만 너무 두꺼우면 금이 막히고 너무 얇으면 채워지지 않을 것이기에 극도의 정밀함을 요구했다. 그는 수십 년간 연마한 직관으로 완벽한 농도를 찾아냈고 각 밀리미터를 채워나갈 때마다 미니의 얼굴과 그녀의 웃음, 그리고 그녀가 불완전한 찻잔을 가슴에 안았던 그 순간을 떠올렸다. 용서해 주어, 민희. 그가 속삭였다. 이제야 당신이 보았던 것을 이해했어. 해가 떠오르자 그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황금빛 햇살 아래 주전자를 마지막으로 검사했다. 백색 진주의 표면이 부드럽게 빛났고 푸른빛 리앙스가 춤을 추었으며 그 위로 젓갈색과 회색의 손이 위에서 아래로 명확하게 보였다. 그 금은 숨겨지거나 감춰지지 않고 오히려 기려지고 축하받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것은 주전자를 더 아름답고 더 진짜 같고 더 인간적이며 더 살아있게 만들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한수는 불완전함 앞에서 깊고 조용한 평화를 느꼈다. 그때 문 밖에서 망설이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멈추고 시작하고 다시 멈추는 그 소리에 한수는 영진임을 알았다. 들어오너라. 그가 부드럽게 말하자 문이 천천히 열리고 영진이 나타났다. 그의 눈은 밤새 울었던 것이 분명할 정도로 빨갛고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손은 떨렸다. 그가 무릎을 꿇으려 하며 스승님, 저는 하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하자 한수가 일어나거라 라며 그를 막았다. 영진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스승의 목소리에는 분노나 비난 대신 온화함과 이해 그리고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주전자를 보아라. 영진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무거운 걸음으로 천천히 탁자로 다가갔다. 그는 주전자를 보았고 그 금을 보았다. 하지만 이제 금은 젓갈색과 회색의 아름다운 선으로 채워져 햇빛 아래서 거의 붉은 황금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의 입이 벌어지고 숨이 멎었다. 떨리는 손이 주전자 쪽으로 뻗었다가 멈췄다. 만져도 되느냐? 그가 속삭이자 한수가 끄덕였다. 영진의 손가락이 금을 조심스럽게 따라가며 주전자의 매끄러운 표면과는 다른 그러나 더 아름다운 질감을 느꼈다. 스승님, 이것은 영진이 말을 잇지 못하자 한수가 조용히 말했다. 미니의 찻잔이다. 40년간 보관했던 그녀가 사랑했던 불완전한 찻잔. 내가 젊었을 때 만든 그것도 금이 갔었고 나는 실패적이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다르게 보았다. 그녀는 불완전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금 속에서 이야기를, 상처 속에서 진실을 보았다. 나는 60년 동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그녀가 본 것을, 그녀가 사랑했던 것을 이해한다. 한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이 주전자의 일부가 되었다. 그녀가 이 주전자의 일부가 되었다. 영원히. 영진의 눈에 눈물이 고이며 깊고 완전한 이해가 천천히 찾아왔다. 용서해 주십시오, 스승님. 그가 흐느꼈다. 아니다. 한수가 그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으며 말했다.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한다. 너에게서, 미니에게서, 나 자신에게서.
60년 동안 나는 완벽함을 미친 듯이 무자비하게 쫓았지만 완벽함은 차갑고 죽은 것이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우리의 금, 우리의 상처, 우리의 불완전함 속에 있다. 그것이 우리를 인간으로 아름답게 만든다. 영진은 이번에는 굴욕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깊은 존경으로 절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스승님. 왕궁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한수가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함께 가자. 스승과 제자로서, 아니, 친구로서. 왕궁으로 가는 길은 멀고 아름다웠다. 봄 아침에 벚꽃이 만발하여 분홍 꽃잎이 축복처럼 바람에 날렸다. 한수는 최고급 비단으로 여러 겹산 주전자를 갓난아기나 자신의 심장을 안듯이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갔고, 영진은 옆에서 물과 음식, 여분의 천을 들고 걸었다. 두 사람은 많이 말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 않고 평화롭고 편안한 이해와 동료애의 침묵이었다. 길에서 만난 농부들은 한수를 알아보고 존경으로 절하며 한수 장인님 안녕하십니까? 왕궁으로 가시는 길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전 같았으면 너무 바쁘고 자만하여 무시하고 지나갔을 테지만 이제 그는 멈춰서서 미소 지으며 대화를 나눴다. 그렇소, 왕께 주전자를 바치러 가는 길이요. 그들이 기뻐하며 축하드립니다 장인님이라고 말하자 한수는 이 순간의 달콤함과 이 연결의 소중함을 느끼며 감사히 고개를 숙였다. 궁궐의 거대한 붉은 문이 위엄있게 삐걱거리며 열리자 화려한 붉은 옷을 입은 황실 의전관이 그들을 맞았다. 한수 장인, 전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따라오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형식적이었지만 존중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금빛 장식과 정교한 문양이 새겨진 긴 복도를 따라 걸었다. 비단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옥 조각상들이 서 있는 그곳의 모든 것은 완벽하고 빛났지만 한수는 더 이상 위축되거나 열등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가져온 것의 진정한 가치, 영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다. 큰 홀에 들어서기 전 대기실에는 각자 완벽하고 흠없는 작품을 가져온 바른 도공 경쟁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한수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떤 이는 냉소적으로 미소 짓고 어떤 이는 질투의 눈빛을 숨기지 못했다. 한 노인이 진심 없이 한수 오랜만이요. 왕의 주문을 받았다고 들었소. 축하하오 라고 말했지만 한수는 경쟁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었기에 조용히 감사하오 라고 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왕자의 방은 그 장엄함에 숨이 멎을 정도였다. 문이 열리자 높은 천장은 하늘까지 닿을 듯했고 거대한 기둥들에는 용이 감겨 올라가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었다. 중앙에는 용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거대하고 위엄 있는 황금 왕좌가 있었고 그 위에는 지혜와 피로가 함께 새겨진 50대 중반의 왕이 앉아 있었다. 그의 옆으로는 비단 옷을 입은 고위 관리들과 귀족들이 줄지어 서 있었으며 화가, 조각가, 서예가 등 궁궐의 초청을 받은 다른 예술가들도 함께 자리했다. 왕의 목소리는 깊고 위엄 있었지만 놀랍게도 따뜻함이 담겨 울렸다. 너의 명성이 우리에게 닿았다. 완벽함의 대가 60년간 단 하나의 흥도 용납하지 않는 장인이라 들었으니 네가 가져온 것을 우리가 기다려온 걸작을 보여라. 한수는 안정적인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고 영진도 함께했다. 그가 비단을 천천히 한 겹씩 풀자 마침내 주전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변했다. 높은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빛이 주전자 표면에 닿자 백색 진주가 부드럽고 따뜻하게 빛나며 푸른빛 뉘앙스가 춤을 추었다. 형태는 완벽했고 대칭은 절대적이었으며 곡선은 우아했다. 그리고 그 위로 젓갈색과 회색의 금이 위에서 아래로 명확히 보였다. 그것은 숨겨지지 않고 햇빛을 받아 거의 붉은 황금처럼 빛났고 방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왕이 천천히 일어났다. 왕이 왕자에서 내려와 장인에게 다가가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기에
관리들은 술렁였고 귀족들은 놀라 서로를 보았다. 왕은 계단을 천천히 내려와 주전자 앞에 멈춰서서 아무 말 없이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다. 한수는 고개를 숙인 채 기다렸고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으며 영진은 옆에서 땀을 흘렸다. 왕이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주전자를 만졌다. 그는 표면의 매끄러움, 손잡이의 균형, 주둥이의 우아함, 그리고 금의 불규칙한 질감을 천천히 의도적으로 느꼈다. 방 안의 모두가 숨을 죽인 채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그를 지켜보았다. 이것은 왕이 감정이 담긴 두꺼운 목소리로 말했다. 금이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전하. 한수가 부끄러움 없이 안정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고였습니다. 제 제자의 실수로 금이 갔습니다. 60년 동안 해왔듯이 파괴할 수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다. 대신 40년 전 제 아내가 사랑했던 금이 같던 찻잔의 가루로 금을 채웠습니다. 저는 실패작이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불완전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금 속에서 이야기를, 상처 속에서 진실을 보았습니다. 저는 60년 동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야 그녀가 본 것을, 그녀가 사랑했던 것을 이해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금과 상처, 우리의 여정에 담긴 완전함에 있습니다. 왕은 계속 주전자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침묵했다. 다른 장인들은 한수의 실패를 확신하며 미소를 숨겼다. 금이 간 작품을 왕에게 바치는 것은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관리들과 귀족들의 표정은 혼란과 호기심, 그리고 이해가 뒤섞여 있었다. 마침내 왕이 조용하지만 방 안 구석구석까지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60년을 살았고 왕좌에 40년 있었다. 전쟁과 기근, 반란을 겪으며 수천 개의 완벽한 물건들을 보았다. 모두 아름다웠지만 차갑고 영혼이 없었으며 완벽하지만 살아있지 않았다. 왕이 금을 다시 부드럽게 만지며 말했다. 이것은 다르다. 이것은 살아있고 숨을 쉬며 이야기를 한다. 고통과 사랑, 실수와 용서, 그리고 이해의 이야기를. 이 금 속에는 한 남자의 평생과 한 여인의 사랑, 한 제자의 눈물이 담겨 있다. 이것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라 인간성이다. 왕이 돌아서서 방 안의 모든 사람을 훑어보며 물었다. 너희 중 누가 완벽한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나도 완벽하지 않다. 왕이 계속했다. 나 또한 많은 실수와 후회, 그리고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들이 나를 나로, 통치자로, 인간으로 만든다. 그는 존경의 눈빛으로 한수를 향해 돌아섰다. 이 주전자를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이것은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다. 왜냐하면 가장 진실하고 용감하기 때문이다. 너는 완벽함의 명성을 걸고 진실과 용기, 인간성의 명성이라는 더 위대한 것을 얻었다. 왕은 전례 없이 한수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일어나시오, 한수 장인. 이제 우리는 동등하오. 모두 불완전한 인간이요. 밤은 처음에는 조용한 박수로 시작해 이내 천둥 같은 박수 소리로 폭발했다. 다른 장인들의 질투는 존경으로, 시샘은 감탄으로 변했다. 영진은 자부심과 기쁨으로 울었고 한수는 평화로운 눈으로 깊이 절했다. 왕은 주전자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창가로 가져갔다. 햇빛 속에서 금은 붉은 황금처럼 액체 불처럼 파올랐다. 이것을 보라. 왕이 경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완벽함이 아니라 완전함. 우리 모두 금이가 있고 깨져 있으며 상처가 있다. 문제는 그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이다. 그것이 우리를 정의한다. 해가 저물고
하늘이 분홍빛과 주황빛으로 불타는 가운데 한수와 영진은 궁궐을 떠났다. 스승님, 영진이 경외감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 우리가 변화시킨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수는 깊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모든 것, 그리고 아무것도.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우리가 아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계곡으로 걸어갔고 벚꽃잎이 분홍 눈처럼 부드럽게 날렸다. 저 멀리 작업실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하고 환영하는 집의 불빛이 보였다. 그들은 함께 걸어갔다. 스승과 제자, 친구이자 동료로서 더 이상 완벽함이 아닌 불완전함 속에 진실과 아름다움을 찾는 여정을 함께한 사람들이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지금 이 순간에 함께 나누어 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 우리와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열행하고 좋아요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의 삶에도 이런 금이 있나요? 당신만의 불완전함 속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은 무엇인가요? 세상 어디에서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로,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의 인간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도 소중합니다. 친구 여러분, 한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울림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이라는 신기루를 좇으며 살아갑니다. 소셜미디어 속 완벽한 미소와 순간들처럼 우리 또한 흠없는 삶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진정으로 우리답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온 상처와 실패의 흔적들입니다. 그 실수와 상처들은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당신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로 만드는 고유한 역사이자 당신의 가장 깊은 아름다움입니다. 한수는 60년간 완벽을 추구한 끝에야 자신의 가장 위대한 걸작이 불완전함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안고 기꺼이 드러낼 때 탄생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숨기고 싶어 했던 당신의 금을 바르게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부끄러운 약점이 아닌 당신의 이야기를 품은 강점으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당신은 완벽하지 않기에 이미 아름답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날 때까지 당신의 모든 상처를 사랑하고 당신의 모든 불완전함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마음의 등불이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기를.